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이슈 유효상입니다.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5.3%를 기록하고 수출과 소비 지표도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장기화되는 부동산 침체에 중국의 경제 위기로는 여전히 글로벌 시장의 뜨거운 논쟁거리인데요. 경제와 이슈, 오늘의 이슈는 중국에 부는 경제 훈풍, 진짜 위기는 끝났다입니다. IMF 올해 중국 성장률 5%로 상향 조정. 중국 5월 수출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 국제신용평가사 S&P 피치, 중부동산 전망치 하향 조정. 안녕하세요. 경제와 이슈 나연지입니다. 2049년까지 중화민족의 대부흥을 일구는 중국몽을 실현하겠다. 장기 집권 중인 시진핑 주석이 2012년 공산당 총서기에 선출되며 내세운 목표인데요. 시진핑의 중국몽 행보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경기 사이클은 변동성이 커지고 주요국의 탈중국 행보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으로 설정하고 내수 진작과 투자 활성화 조치를 잇따라 내놨는데요. 이에 주요 경제 지표들이 점차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지난 5월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6%에서 5%로 상향 조정했고 내년 전망치도 기존 4.1%에서 4.5%로 상향했습니다. 그러나 연속성 없는 경제 지표 결과와 부동산 침체 장기화에 중국 위기설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미국, 유럽과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의 5월 수출은 예상치를 넘어섰지만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3개월 만에 다시 경기 수축 국면으로 돌아섰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제조업 경기의 수축 국면 전환은 올해 성장 목표치 5% 달성의 위협 신호라고 분석했는데요. 한편 국제신용평가사인 S&P와 피치는 나란히 중국 부동산 시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S&P는 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던 중국 주택 판매를 15% 감소로 수정했고 피치도 감소폭을 기존 5에서 10%에서 15에서 20%로 낮췄는데요. 회복론과 위기론의 갈림길에 서 있는 중국 경제. 우리는 어디에 균형점을 맞추고 바라봐야 할까요? 중국의 부는 경제 훈풍, 진짜 위기는 끝났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시선에서 말씀해 주실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그 중국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뭐 부동산 위기가 끝나지 않아서 이게 위기다 아니면 회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갑론을박이 많은데 지금 중국 경제 현황은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그래서 숫자가 확 좋아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이제 서서히 회복하는 그림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 최근 한 3, 4년 동안에 뭐 넘쳐났던 이제 중국 위기론 뭐 붕괴론은 좀 식상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눈으로 한번 보면 그 피델리티가 그 세계 주요 국가들의 경기 위치를 낸 게 있는데요. 지금 아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보시면은 이제 서방 세계는 이제 경기 저점 쪽으로 가는 쪽으로 보고 있고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을 탈피하고 살짝 올라가는 그래서 경기 회복 주기 이제 요게 들어섰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중국이 그 경제가 갑자기 좋아졌냐 그러는 이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최근에 이제 뭐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들이 중국의 1사분기 GDP를 보고 나서 GDP 성장률을 갑자기 뭐 0.4, 0.5 이제 훅 올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서프라이즈인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중국의 분기별 GDP 성장률이 나오는데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3, 4분기에 4.9, 4, 4분기에 5.2, 1, 4분기 5.3 그리고 아마 2, 4분기도 5.3 이상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방 세계 예측치들이 다 4%대로 맞춰놨는데 이 갭이 너무 커져 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이 갑자기 확 좋아졌다 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서방 세계 예측치를 너무 낮게 잡아서 예측 오차를 바로 잡는 과정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방금 지적하신 대로 중국 경제 뭐가 문제냐고 그럴 때 지금 차트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국민소득 개정으로 보는 소비, 투자, 뭐 수출 뭐 이런 걸 놓고 보면 전부 다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근데 투자 중에서 투자는 이제 제조업이나 SOC나 또는 이제 부동산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부동산 투자만 마이너스입니다. 보통 중국은 이제 경기가 보면 부동산은 1년 반 이제 뭐 요 정도 과열이 되면 그 규제를 하는데 이번에는 내리 3년 반을 규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규제 기간이 너무 길다가 보니까 그 샥이 큰 거죠. 그러나 이제 부동산의 연관 효과, 뭐 부동산이 되면은 뭐 철강, 시멘트, 건자재, 가구, 가전, 자동차 뭐 이게 다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연관 효과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제 2023년 들어서 다 풀었는데도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내수는 살려야 되겠고 그 부동산 수요 진작책을 12가지를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뭐 백개원이나 무슨 그 흥단이 뭐 이런 이제 부도난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부도를 막기 위해서 부동산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자고 하는 쪽에서 10개, 그래서 22개의 경기 부양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중국의 부동산은 정부가 손댔기 때문에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는 거고 대신 이제 그 뭐 14억의 인민들을 통제는 할 수 있지만 14억의 마음을 이걸 움직이는 것은 이제 돈이죠. 그래서 대략 뭐 중국의 경우를 보면 정부 정책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한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하기 때문에 아마 금년 3, 4분기에서 4, 4분기 이때쯤 되면 아마 부동산에서도 플러스 시그널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경제 지표 부동산이 조금 좀 안 좋긴 하지만 뭐 곧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보면은 한편으로는 그 경제 지표가 좋아지는 거는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약간의 기저 효과도 있어 보이고요. 과거에 좀 굉장히 안 좋았던 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좋아졌다라는 그리고 보면은 그 주식 시장이 거의 10년 전에 중국 시장의 10년 전에 비해서 거의 반토막이 났다가 지금 다시 리커버가 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서방 국가나 이런 데가 굉장히 견제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관세 정책이다 여러 가지 그 압박이 많은데 중국 경제가 그래도 숫자상으로 이렇게 좋게 올라오고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이제 오해가 있는 것이요. 중국은 증시는 그 위로 자라는 나무가 아니고요. 옆으로 자라는 나무입니다. 교수님 제가 하신 대로 인덱스는 이게 뭐 10년, 13년 전하고 같은 수준으로 아주 반토막이지만 시가총액은 사상 최고치를 이미 한참 매년 갱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증자라든지 신규 상장을 많이 해서 EPS 달루션이 생기는 바람에 이게 옆으로 이제 커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오해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2018년부터 미국의 제재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우리는 뭐 중국이 그 성장률이 낮아지고 뭐 이렇다고 하지만 문제는 이게 전 세계 평균하고 같이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죠. 중국만 떨어진 거냐 아니면 세계 평균하고 비교해봐서 그런 거냐 이렇게 보면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이후에 2023년까지 중국의 성장률이 세계 평균 성장률보다 낮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 이제 그 오해가 있는 건데 우리는 아무래도 중국의 오만한 무례함 거기에 대한 이제 정서적인 관점에서 데이터를 자꾸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정말로 문제가 됐냐고 하면은 이제 뭐 최근 한 10년간을 놓고 봤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피벗 에이시아를 하면서 그 아시아에 대한 이제 뭐 해결하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제재하고 규제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2009년 이후로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GDP 비중이 낮아졌냐? 그럼 제재를 받았으면 낮아지는 게 맞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높아져서 미국 GDP의 70%까지 올라와 버렸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오해가 있고, 그래서 지금 중국의 그 경제가 이게 정말 제재 때문에 성장률이 떨어진 거냐 아니면 최근 3년 동안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코로나 봉쇄를 통해서 모빌리티를 이제 완전히 묶어버린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냐 하는 것들은 사실은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뭐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미국의 제재 때문에 중국의 성장률이 낮아졌다고 하는 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미중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중국이 유럽하고는 굉장히 밀월 관계로 좀 좋았다. 특히 뭐 독일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았다 그러는데 유럽에서도 관세 정책 이런 특히 뭐 전기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크게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선제적으로 유럽도 좀 제재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지금 어떤 정책으로 이걸 타개를 해 나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중국의 지금 뭐 미국의 제재 또 유럽의 제재 그러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럼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지금 전 세계적 경기가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재미난 것은 중국의 지금 4월, 5월 달 수출 증가율이요. 7.6%가 나왔어요. 이거는 뭐 이제 최근 뭐 한 얼마 기간 중에서 거의 한 뭐 1년 시간으로 보면 가장 높은 성장률이 수출 증가율이 나온 거죠.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국이 수출 안 되면 망하는 나라 이렇게 보는데 그게 좀 잘못된 게 지금 전체 중국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7%밖에 안 됩니다. 내수가 83%예요. 그래서 내수가 중요하고 수출 중에서 미국으로 가는 수출이 거기 한 17%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제재가 중국 경제에 치명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이제 관념적으로 보는 것이고 팩트는 좀 다르고 그리고 이제 유럽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보면은 전기차를 제재한다 이러는데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이 5월 달인가요? 이제 전기차 제재를 포함한 이제 고율 관세를 두고 나왔어요. 근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거냐 아니면 선거용 쇼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후자가 높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대표적인 게 전기차, 그다음에 배터리, 반도체 이 세 개에 대해서 100%, 50% 고율 관세를 때리겠다는 건데 문제는 중국은 미국으로 전기차를 수출하는 게 없어요. 네. 근데 수출하지는 않는 거예요. 100% 때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요거는 트럼프 지지율을 따라잡기 위한 바이든의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이다. 거기에 맞춰서 유럽도 이제 중국하고 교육 규모가 워낙 크고 또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독일이나 프랑스, 유럽의 맹주들이 경기가 나쁘니까 중국과 교역에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시진핑이 왜 한국은 안 오냐 그러는데 또 한국보다 훨씬 더 센 프랑스나 독일 총리들은 뻔질나게 중국을 왔다 갔다 해요. 왜? 돈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걸 제재를 했을 때 중국의 보복이 이제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고율 관세를 그걸 이제 기회로 잡아서 전기차에 대한 보복 관세 얘기를 올렸고 뭐 40%, 50%를 때렸는데 문제는 이제 다시 또 협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이 1년에 한 890만, 900만 대 정도 전기차를 만드는데 그 중에서 뭐 유럽으로 수출하는 게 뭐 얼마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유럽의 전기차 보복 관세는 저것은 중국 경제에 주는 충격보다는 오히려 이제 중국하고의 협상력을 높이는 그런 이제 외교적인 이제 뭐 수단 그런 쪽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 경제 성장률이 8% 밑으로 꺾이면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고 나서 6% 밑으로 내려가면 중국 경제가 뭐 파산하는 거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5점 몇 %면 뭐 세계 탑 수준인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8%, 6%를 마지노선으로 얘기하던 상황하고 지금하고는 어떻게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건 조금 이해가 필요한데요. 중국은 그 GDP를 우리하고 같이 보면 안 됩니다. 중국 GDP는 이것은 고용 지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 전체 한 60%가 국유기업들이기 때문에 국유기업은 우리처럼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국유기업들 중국의 첫 번째 듀티는 고용을 얼마나 늘리냐. 이게 중요한데 중국의 GDP 1%당 고용 유발 개수가 뭐 10여 년 뭐 이전에는 1%에 한 80만에서 100만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대졸자가 1,160만 명 정도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이제 대졸자를 취업을 시키려면 10%는 성장해야 노동 유발 개수가 이게 100만 명일 때는 한 800만 정도 하려면 8%는 해야 되고
근데 중국도 이제 제조업에서 서비스 업종으로 이게 이제 비중이 높아지면서 고용 유발 개수가 100만 명, 150만 명, 지금 한 25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중국의 대졸자가 뭐 금년에 한 1,180만, 1,200만 정도 졸업하게 되는데 금년에 중국이 한 5% 성장을 얘기하는 이유도 저 5% 성장은 해야 적어도 한 1,200만 명 내외의 대졸자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5% 성장 목표를 잡은 것이고, 그래서 과거에 10%에서 5% 떨어졌으면 중국은 이거 반토막 나서 이제 끝난 나라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 유발 개수의 측면에서 놓고 보면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이 이제 산업 구조의 변화에 영향이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게 큰일 났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 소위 말하는 규모를 감안하지 않는다는 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다닐 때 애가 키가 1년에 10cm씩 커요. 근데 중학교 들어가니까 애가 8cm씩 크고,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7cm, 대학 들어가니까 6cm씩 크는 거예요. 그럼 얘가 죽었냐? 이제 이게 지금 서방 세계가 바라보는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에 대한 위기설인데,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 중국의 지금 GDP가 뭐 우리의 지금 딱 10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은 2년 정도 GDP 성장률이면 대한민국이 하나씩 나올 수 있는 5% 성장을 한다고 하면 그런 사이즈의 경제 규모예요. 그래서 2년에 대한민국 하나를 만드는 나라를 이거를 위기다,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과하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진핑 3기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 경제 그 드라이브를 거는 이런 그 분위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그 실시하려고 했다가 뭐 회의가 7월 달로 연기가 됐다 그러는데, 굉장히 뭐 중국에서 중요한 회의라고 얘기하는 그 전체 중앙위원회 회의 때 이번에 그 경제 정책에 관련된 그 새로운 슬로건이나 어떤 정책을 많이 내놓겠다 그러는데, 그게 뭐 신품질 생산력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지금 예고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이제 정치 시스템을 약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중국 헌법에 보면 주석의 임기는 5년으로 돼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그것이 이제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2018년에 시진핑이 헌법을 바꿔가지고 그걸 지워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2번, 3번, 4번 뭐 해먹을 수 있다는 건데, 그 중국은 이제 공산당원의 당 대회를 합니다. 이거를 5년에 한 번 당 대회를 해서 거기서 이제 대표를 뽑고, 그 대표들이 이제 올라가면 주석까지 이제 선출하는 그런 구조인데, 근데 9천만 명 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게 한 뭐 3천 명 정도가 있지만, 이것도 많아. 3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0명 내외의 그 중앙위원이라는 걸 뽑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1년에 한 번씩 평균 쳐서 회의를 하는데, 그걸 7번을 회의를 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3중전이라는 게 뭐냐면, 9천만 명이 넘는 당대표들, 그 당원 중에서 그 중에서 한 200여 명이 되는 중앙위원들이 이게 5년 임기 중에서 7번 회의하는 것 중에서 3번째 회의가 바로 제3중전입니다. 근데 요때 이제 뭐를 하냐면, 과거에 지금 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요때 이제 주로 경제 개혁에 관한 얘기들을 등소평, 장쩌면, 후진타오, 시진핑 뭐 1, 2기 다 요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통상 보면은 5년 간격으로 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시진핑 3기 정부 들어서면서 3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진핑이 역대 이제 창업자인 모택동 이후에 최고의 강한 권력을 쥐었기 때문에 70년 동안 내려왔던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그런 당대 관행을 굳이 따를 필요가 있냐?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은 낮게 본다고 그럴까? 그 회의의 중요성을. 그 다음에 2번째는 지금 중국은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뭐 유럽, 미국 이쪽하고 많은 이제 경제적 갈등 또 전쟁이 있고, 그걸 이제 내부적으로 이걸 소화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제 경제 개혁을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했던 것 말고 새로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의미 있는 개혁이어야지 뭐 4년마다 한 번씩,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올 때 회의 자료 내가지고 뭐 만드는 게 의미가 있냐. 그래서 조금 더 의미 있는 개혁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그럼 세 번째는 이거 아마 제가 볼 때는 7월 말에 뭘 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소문난 잔치일 가능성이 높아요. 먹을 게 별로 없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금 최근 이제 2018년 이후에 6년 동안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면서 중국이 판판이 깨졌던 이유는 미국이 정보를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왜 이제 제재를 들어갔냐 그러면 중국이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중국 제조 2025를 우리가 2025년까지 하면서 보조금을 왕창 이제 줘가지고 중요한 산업을 이렇게 육성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을 뭐 수백 페이지짜리 자료로 디테일하게 만들어놨는데 그걸 미국이 딱 보고서 너 이런 거, 이 돈 주는 것은 이건 자유시장 경제에 이건 위해를 끼치는 나쁜 행위야. 그래서 제재해야 돼.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정보를 많이 공개하면 할수록 미국에 이제 흠이 잡히거나 공격의 빌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2020년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는 정부 공식 문서가 대폭적으로 사이즈가 줄어요. 그래서 중국 연구자들이 뭐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과거 같으면 어떤 프로젝트나 이제 뭐 제도나 이런 게 나오면 수십 페이지, 수백 페이지짜리 자료가 나오는데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그런 걸 안 하냐? 아닙니다. 수백 페이지, 수천 디테일을 만들지만 밖으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로 이제 포장이 된 소위 말하는 이제 홍보용 자료만 내고 실제 액션을 보여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삼중전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제 15년에서 30년간은 중국의 경제 구조를 어떻게 갖고 갈 거냐는 심각한 고민은 있지만 여기 디테일이 절대 나오지 않을 거다. 그리고 표현도 방금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신질 생산력, 뭐 중국 뭐 현대화 뭐 이런 추상적인 단어를 나열할 가능성이 커요. 네. 중국이 생각하는 이제 현대화는 공업도 신형공업, 경제도 디지털 경제, 그리고 이제 석유가 아닌 그린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중국은 지금 미국을 베껴가지고 2등을 했지만 베낀 걸로 1등은 죽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는 중국은 이게 이제 미국을 베끼지 않는가. 그래서 중국식 기술 독립 요거를 아마 이제 내걸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의 모든 제도는 뭐 전 세계가 마찬가지지만 중국의 지금 발전은 78년 이후에 미국을 그대로 베낀 건데 그 중에서 제도를 그대로 베낀 거죠. 근데 중국에 맞는 거냐? 이제는 그게 아니라고 본 거죠. 중국식 제도, 그다음에 US 테크 프레임, 미국 기술이 들어가지 않는 중국 기술. 요걸 갖고서 이제 미국을 뛰어넘어 보겠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 삼중전에서는 그런 의미를 다룬 키워드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래서 지금 미중의 관계에서 가장 뭐 핫한 게 뭐냐고 그러면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최근 이제 한 10년 동안 했던 것이 바로 그 전략 신흥 산업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반도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발전이라든지 뭐 이런 걸 했는데 여기에서 성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과가 없다고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이렇게 제재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국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기존에 있는 이런 전략 신흥 산업 말고 지금 뭐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새로 이걸 뛰어넘는 미래 산업을 한 9가지를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게 휴노이드 로봇, 저공경제, 그 BCI, 내 컴퓨터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메타버스, 양자기술, 생성형 AI, 바이오 제조, 4차 네트워크, 신에너지 저장,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기존에 하던 건 그대로 하고, 그 미국을 뛰어넘는 전략, 요걸 아마 삼중전에서 이제 추상적인 단어를 낼 것이고, 거기에 이제 세부 항목으로 그런 아마 기술을 통한 도약, 요거는 아마 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그 미국하고 유럽이 중국을 견제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그 반짝 좀 상승할 수 있고 저로의 기회가 왔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하고 유럽이 중국을 견제를 해줌으로써 우리가 그들하고 대척점에서 중국에 대한 그 경쟁 관계에서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하고 우리나라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서 중국하고 같이 가는 게 좀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뭐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브로킹해주고 한국과 동맹해줬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병풍을 우리가 하나 얻은 거예요. 큰 병풍을. 그래서 병풍이 있으면 바람 부는 건 막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죠.
그러나 그 병풍 가지고서 돈을 버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 또는 유럽과의 갈등에서 우리가 이제 이득을 본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것이 탈중국 얘기를 하는데 이 탈중국이라는 것이 탈마켓이냐 탈제조냐 하는 것을 구분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탈제조를 하는 것, 그건 우리가 중국에서 생산 경쟁력으로 나오는 게 맞는데 그럼 시장도 버려야 되냐? 그럼 이제 거기에 우리가 하나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중국의 위기론, 뭐 중국의 붕괴론, 또 한국 기업들이 그래서 많이 퇴출했다고 그러는데 한국 기업의 퇴출을 가지고 중국 시장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누가 전쟁을 하고 있냐면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전기차 회사 테슬라 공장 뺐냐? 중국에서 아닙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공장을 샹하이에 졌어요. 제가 볼 땐 그럼 테슬라는 저 미친 사람이죠. 정부도 대통령까지도 첨단 기술 가져가지 말고서 공장 빼라는데 또 ESS 공장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걸 거기 또 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동차 먼저 뭐 할매집이 포드잖아요. 미국이잖아요. 포드하고 GM은 중국에서 공장 뺐냐? 아닙니다. 멀쩡하게 장사하고 있죠. 애플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을 1등, 2등 하는 회사가 그럼 중국에 철수했냐? 아닙니다. 여전히 장사하고 있어요. 월마트 여전히 장사하고 있고 스타벅스 여전히 장사하고 있고 맥도날드 여전히 장사하고 코카콜라 여전히 장사하고 있는데 한국은 자동차 뺐고 핸드폰 뺐고 우리 카페베네 뺐고 롯데마트, 이마트 뺐고 뭐 화장품 회사 다 뺐고 그래서 우리가 뺐다는 걸 갖고서 중국 시장을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고요. 직접 전쟁하고 있는 미국의 우리하고 똑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회사들은 문 닫은 데가 하나도 없고 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2, 3년간을 놓고 보면 중국과 한국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우리한테 직접적인 보복을 한 적이 없어요. 말은 세게 떠들었지만 보복을 왜 안 하냐? 제가 볼 때는 바로 중국이 유럽과 미국에 의해서 봉쇄당하는 그 상황에서 거기서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협력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약한 고리가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은 과거처럼 화나면 화풀이를 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고 어떻게든 한국을 잘 구슬리고 꼬셔서 이제 그 부족한 결핍된 기술을 받아와야 되는 창구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잘 이용하냐 하는 것의 문제인데 그런 중국의 니드, 중국의 시장을 보지 않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서 퇴출한 것만 보고서 중국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돈 먹을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소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정부나 우리나라 기업들은 앞으로 중국 전략을 어떤 식으로 짜나가야지 우리나라의 미래가 좀 더 밝을까요? 첫 번째는 대중국 전략을 탈중국을 세분해서 봐야 된다. 탈, 감, 진.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을 이제 해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 레버리지를 걸어야 되는 거죠. 중국이 절절히 원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주면서 반대로 우리가 얻는 것에 레버리지를 걸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중국하고 거래하면 큰일 나. 뭐 이제 중국 이거 다 뺏어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포춘 500대 기업 중에서 중국에 안 들어가는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 포춘 500대 기업들은 기술하고 이게 노하우가 다 뺏길 건데 왜 들어갔냐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술은 시장을 못 이깁니다. 그리고 공장을 어디에 지어야 되냐 그러면 보조금 많이 주는 데 짓는 것이 아니라 공장 가까운 데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조금을 많이 주는 미국에 지금 우리 공장을 짓고 있지만 그 보조금이 공짜냐 그러면 공짜가 아니고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게 공짜 점심이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한국에 있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걸 찾아내고 그걸 우리가 영리하게 이제 중국이 따라오기 전에 그것을 팔아서 이제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여기에 조금 정말로 피나는 연구가 필요한데 우리는 계속 중국은 뭐 위기다, 망했다, 망한다, 곧 망한다 그런 이제 위기론에만 함몰돼서 우리가 돈 버는 이제 방법, 중국을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이제 무시하거나 신경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에 부는 경제 훈풍, 진짜 위기는 끝났다라는 주제로 중국 경제 현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불거지는 위기론에 대해 다각도로 진단해봤는데요. 차별화된 인사이트를 주신 전병서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중국의 소비 트렌드와 패턴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주요국의 탈중국 행보는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중국 경기의 회복론과 위기론 사이에서 새롭게 열릴 기회를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이슈 유효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